이제 와서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엄마는 그 이름만 들어도 밤마다 울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면 행운이 찾아와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터져 나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는데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세상을 갈랐죠.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미끄러진 접시는 타일 위에서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마치 내 마음처럼 부서져 내렸죠. 물기 묻은 손으로 앞치마를 훔치며 나는 현관으로 향했고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숨소리가 귓가에 크게 들렸는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죠. 나는 현관으로 달려갔고 그가 거기 서 있었는데 20회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은 낯설도록 익숙했죠.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는데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 속의 이기심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봤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죠.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손등엔 노인 반점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그 표정만큼은 여전히 뻔뻔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나를 무너뜨렸는데 나는 벽을 짚었죠. 마치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처럼 가볍게 웃고 있는 그 모습에 나는 현기증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는데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죠. 입안이 바싹 말랐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는데 온몸에서 땀이 흘렀죠. 딸아이는 내 앞을 가로막고 섰고 떨리는 어깨로 그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나는 숨이 막혔죠. 25살 딸아이의 작은 몸이 나를 지키려고 버티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는데 동시에 자랑스러웠죠. 딸아이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떨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딸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고 그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나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나는 그를 기억했고 밤마다 그의 이름을 불렀던 시간을 기억했는데 그 이름이 칼날처럼 내 입술을 베었던 순간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죠. 혼자 남겨진 그 첫날 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대답 없는 어둠만이 나를 감쌌는데 그날 이후로 그 이름은 금기어가 됐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는 그가 돌아올 거라 믿었고 문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갔는데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죠. 밤마다 문을 열어보곤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도를 내다봤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죠.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문을 열어보곤 했는데 차가운 복도만이 나를 맞이했죠. 공장에서 돌아오던 밤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엄마 닮아서 강할 거라고 그렇게 속삭였는데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기계에 손을 다치던 날도 있었고 뜨거운 철판에 데이던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음 날이면 공장으로 갔죠.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를 보면서도 나는 일을 멈출 수 없었고 반장님께 잠깐만 쉬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붕대를 다시 감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손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침이면 일어나 공장으로 갔죠. 손가락이 굽어지기 시작했고 관절이 퉁퉁 부었는데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딸아이는 그 말을 믿고 자라줬고 나는 그 말로 나를 지탱했는데
20회가 그렇게 흘렀죠. 엄마 아프지 않냐고 묻는 딸아이에게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고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쌓여 딸아이를 키웠죠. 밤마다 진통제를 먹으며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고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는데 그래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딸아이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고 항상 씩씩한 척 웃었는데 화장실에 가서야 얼굴을 찌푸렸죠. 손을 펴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숟가락을 들기 힘든 날도 있었는데 딸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죠. 그런데 그가 아무렇지 않게 현관 앞에 섰고 낡은 코트에 흐릿한 눈빛으로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웃고 있었는데 나는 현실감을 잃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는데 오직 그의 숨소리만 들렸죠. 그 낡은 코트는 어디서 구한 것인지, 그 흐릿한 눈빛 뒤엔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다만 그가 사라지길 바랐죠. 코트 자락이 해져 있었고 단추도 몇 개 떨어져 나간 상태였는데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구두도 낡아서 밑창이 닳았고 바지도 기름때가 묻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 한마디에 나는 무릎이 꺾였고 주저앉으려는 순간 딸아이가 내 팔을 잡았는데 그 손에 힘이 있었죠. 딸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고 나는 그 힘에 기대어 버텼는데 역할이 바뀐 것 같았죠. 예전엔 내가 딸아이를 지켰는데 이제는 딸아이가 나를 지키고 그 사실이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죠. 딸아이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하지만 그 손은 나를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나를 깨웠죠. 내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 같았고 딸아이는 내 옆에 섰는데 내가 지켜야 할 아이가 나를 지키고 있었죠.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지 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는데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죠. 딸아이가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나는 울었고 이제 내가 딸아이한테 기대도 되겠다 싶었는데 하지만 또 미안했죠. 월급 봉투를 내밀며 쓰라던 딸아이에게 나는 내가 쓰라고 했지만 딸아이는 우기지 않았고 절반을 생활비로 넣었는데 그게 고마우면서도 마음 아팠죠. 딸아이가 회사 다니며 번 첫 돈으로 나한테 옷을 사줬을 때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딸아이가 우겨서 받았는데 그날 밤 옷을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의 발끝에 떨어진 흙먼지가 마치 우리 삶을 더럽히는 것 같았고 나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을 똑바로 봤죠. 그 흙먼지는 어디서 묻은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온 것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다만 저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랐죠. 깨끗하게 닦아놓은 현관 타일 위에 그의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자국이 너무나 선명했는데 마치 우리 삶에 침입한 것 같았죠. 아침마다 걸레질을 하며 닦아놓은 현관이 그의 신발 한 켤레로 더럽혀졌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는데 나는 이를 악물었죠. 돌아가세요. 우린 이제 괜찮아요. 딸아이가 차갑게 말했고 그는 웃으며 집이 자기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세상이 멈췄죠. 집이 자기 이름이라는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나를 때렸고 20회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나는 그제야 깨달았죠. 그가 왜 돌아왔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집을 찾아온 것이었고 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재산을 보러 온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때 깨달았고 그의 미안함엔 계산이 숨어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죠. 그 눈빛엔 그리움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는데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죠. 딸아이를 향한 애정도 없었고
나를 향한 미안함도 없었는데 단지 집이라는 재산만 보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거실을 훑었고 새로 산 소파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나는 구역질이 났죠. TV를 보고 냉장고를 보고 벽에 걸린 액자를 보는 그 눈빛이 마치 감정사가 집을 평가하듯 냉정했는데 나는 소름이 돋았죠. 오직 땅 문서와 명의와 권리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남편이 아니라 낯선 남자였는데 내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죠. 20해 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혹시나 하는 기대가 사라졌고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깨졌는데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졌죠. 오히려 후련했고 이제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는데 동시에 허무했죠.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고 더 이상 그를 용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것이 해방처럼 느껴졌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는데 마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같았죠. 딸아이가 문을 닫았고 그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는데 자기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점점 멀어졌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는데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딸아이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고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는데 그 소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문 밖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고 귀를 막고 싶었는데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서 있다가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났는데 그제야 나는 주저앉았죠.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 20해 동안 혼자 버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배가 불러오던 그때, 산부인과에 혼자 가던 그날, 아이를 낳고 혼자 집에 돌아오던 그 밤, 모든 것이 떠올랐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입덧이 심하던 날에도 나는 공장에 갔고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와 다시 기계 앞에 섰는데 아무도 몰랐죠. 배가 불러와 허리가 아팠지만 나는 쉬지 않고 일했고 동료들이 쉬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는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임신 9개월까지 일했고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기계를 돌렸죠. 딸아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고 괜찮냐고 물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죠. 딸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는데 그 침묵이 위로가 됐죠.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딸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줬죠. 딸아이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나를 진정시켰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밤이 깊어가고 거리는 조용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 우리는 말없이 시간을 견뎠죠. 가끔 딸아이가 내 손을 꽉 쥐어줬고 나도 딸아이 손을 꽉 잡았는데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고 거기엔 20회의 기록이 있었는데 한 푼 한 푼 모아 집을 지킨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첫 월급 20만 원. 그 돈으로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샀는데 남은 돈은 통장에 넣었죠. 5천 원이라도 남으면 무조건 통장에 넣었고 그렇게 모은 돈이 쌓여 집을 샀는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죠. 통장 정리를 하며 숫자를 세어보면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했고 조금씩 늘어나는 잔고를 보며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죠. 10만 원이 모이고 100만 원이 모이고 1000만 원이 모였을 때 나는 울었는데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가 떠난 날을 기억했고 잠깐 다녀온다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나는 혼자 남았죠. 아침이었고 그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나섰는데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았고 밤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는데 나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는데 나는 그제야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남았는데 뱃속엔 딸아이가 있었죠. 뱃속에는 딸아이가 있었고 손에는 빈 통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나는 공장 문을 두드렸죠. 임신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그래도 나는 매일 찾아다녔는데 한 달 만에 겨우 한 곳을 찾았죠. 문전박대를 수없이 당했고 임신부는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20곳이 넘는 공장을 찾아다녔고 모두 거절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죠. 비가 오는 날도 찾아다녔고 눈이 오는 날도 찾아다녔는데 한 달 만에 겨우 한 곳을 찾았죠. 밤낮으로 일했고 손이 터지고 피가 났는데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아침 6시에 출근했고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집에 오면 기진맥진했지만 딸아이를 위해 버텼죠.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도 쉬지 않았는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동료들은 쉬라고 했지만 나는 쉴 수 없었고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아야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버텼죠.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들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세어보곤 했는데 그 돈이 너무나 소중했죠. 딸아이가 태어난 날 간호사가 아버지를 물었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혼자 왔어요. 그 말이 목에 걸렸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죠. 동정의 눈빛이 느껴졌고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옆 침대의 산모들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나는 혼자였는데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났죠. 꽃다발을 든 남편들이 보였고 아기를 안아보는 할머니들이 보였는데 나는 혼자 딸아이를 안고 있었죠. 혼자 딸아이를 안고 나왔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둘이 잘 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 울었고 이제는 정말 우리 둘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작은 생명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다시 일어섰는데 그것이 나를 지탱했죠. 딸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지켰죠.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꽉 쥐었고 그 작은 힘이 나를 일으켜 세웠는데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딸아이는 울지 않는 아이였고 밤에 깨어도 조용히 내 얼굴만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나를 지탱했죠. 밤중에 일어나 젖을 물릴 때마다 딸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고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탱했죠. 다른 아기들은 밤새 울었지만 우리 딸은 조용했고 마치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착하게 자라줬는데 고마웠죠. 이웃들이 신기하다며 아이가 왜 이렇게 안 우냐고 물었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딸아이가 나를 배려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밤에 배가 고파도 큰 소리로 울지 않고 끙끙거리기만 했는데 그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곤 했죠. 공장 사람들이 남편을 물었고 나는 웃으며 그냥 떠났다고 대답했는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처음엔 동정의 눈빛이 따라왔고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죠.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내가 지나가면 수군거렸는데 다 들렸지만 모른 척했죠. 불쌍하다는 말도 들렸고 어떻게 혼자 키우냐는 말도 들렸는데 나는 그냥 밥을 먹었죠. 사람들도 더 묻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시간을 견뎠는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싸움이었고 공장에 가는 것이 전투였는데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 버텼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버틸까 생각했고 하지만 딸아이 얼굴을 보면 힘이 났는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으로 가는 길이 항상 마음 아팠는데 그래도 가야 했죠. 딸아이가 울면서 매달렸던 날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나도 울고 싶었는데 참고 돌아서야 했죠. 딸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나는 옆에 없었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웃 할머니가 전화로 알려줬죠. 엄마 아이가 청 걸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고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내어 울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울었죠. 변기에 앉아 한참을 울었고 왜 나는 그 순간을 볼 수 없었는지, 왜 나는 항상 일만 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는 전화를 끊고 울었고 쉬는 시간도 없이 다시 일했는데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 또 울었죠.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안았고 미안하다고 100번도 더 말했는데 딸아이는 웃고만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딸아이는 웃고 있었고 내 볼을 손으로 만졌는데 그 한 손길이 세상을 채웠죠. 딸아이의 작은 손이 내 눈물을 닦아줬고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죠. 딸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고 이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하지만 딸아이는 웃고만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버텼고 집을 샀는데 명의는 내 이름으로 했죠. 10년을 모아 계약금을 만들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첫 집이었죠.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고 이제 우리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는데 참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나는 그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집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는데 이 작은 열쇠가 우리의 모든 것이었죠.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바꿨고 통장도 서류도 계약서도 전부 내 손으로 지켰는데 그게 유일한 방어막이었죠. 혹시나 그가 돌아와서 집을 빼앗을까 두려웠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를 지켜줬죠. 변호사한테 물어봤고 확실하게 내 이름으로 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그 말을 따랐죠. 딸아이는 씩씩하게 자라줬고 1등 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 잘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상장을 들고 오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매번 울었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100번도 더 말했죠. 가끔 딸아이가 물었고 아빠는 어디 있냐고 했는데 나는 먼 곳에 있다고 대답했죠. 20해가 그렇게 흘렀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가 돌아왔죠.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괜찮다고 믿었죠. 이제는 고생 끝이라 생각했고 딸아이와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가 나타났죠. 현관 앞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내 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고 20해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졌고 20해의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딸아이가 있었죠. 딸아이가 내 앞을 막아섰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줬는데 그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죠. 딸아이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고 나는 고개를 들었는데
우리는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20회를 버텼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그것을 믿었죠. 그날 밤 나는 속으로 다짐했고, 이제는 그가 우리를 버렸던 것처럼, 나도 그를 버릴 차례라고,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을 그었는데,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죠.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더 이상 그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결심이 나를 자유롭게 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는데, 손에 든 작은 봉투가 떨리고 있었죠. 이거라도 받아. 애 키우는데 보태. 그 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나는 고개를 돌렸는데, 딸아이는 그 봉투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봉투는 낡은 갈색 봉투였고,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는데, 마치 오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 같았죠. 손때가 묻은 봉투를 보니, 어디선가 급하게 준비해온 게 분명했고, 그 모습이 더 한심해 보였는데, 나는 눈길을 돌렸죠. 봉투의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안에 든 돈이 비칠 정도로 낡았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그의 지난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10,000원짜리 지폐가 비쳐 보였고, 그것도 몇 장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20회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돈이 미안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빛이었고, 그 눈빛은 낯설도록 익숙했는데, 나는 숨을 참았죠. 그 눈빛은 예전에도 봤던 눈빛이었고, 뭔가를 잘못했을 때 돈으로 무마하려던 그 익숙한 태도가 그대로였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결혼 초에도 그랬고, 약속을 어겼을 때도 그랬는데, 늘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버릇이 여전했죠.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도,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도, 그는 늘 돈봉투를 내밀었고, 그것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그때마다 받아주었지만, 이젠 아니었죠. 싸운 다음 날이면, 꽃과 함께 돈봉투를 들고 왔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웃곤 했는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그 돈은 늦었어요.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속에는 20회의 무게가 담겨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말은 단호하게 했지만, 사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도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버텼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말했는데, 그래도 떨림이 느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랐는데, 그래도 똑바로 서 있었죠.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는데, 그 아픔으로 정신을 차렸죠. 그는 웃으며 봉투를 탁자에 놓았고, 자기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 보였고, 마치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마치 더러운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죠. 딸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시선이 봉투를 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독이라도 든 것처럼 경계하고 있었죠. 딸아이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주먹도 꽉 쥐어져 있었는데,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죠. 제때 건네지 못한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부채였고, 늦은 사과는 위로가 아니라 변명이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었죠. 20회 전에 필요했던 돈이었고, 딸아이가 분유를 먹을 때 필요했던 돈이었는데, 이제 와서 주는 돈은 의미가 없었죠.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그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없어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던 그때 그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었죠.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울던 날, 반 친구들은 다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울먹이던 그 밤에 그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죠. 그날 밤 나는 봉투를 만지지 않았고 딸아이도 그 봉투를 보지 않았는데 새벽이 되자 나는 그걸 그에게 돌려줬죠.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마치 더러운 것처럼 느껴졌죠. 밤새 그 봉투를 보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그것을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죠. 새벽 5시였고 거리는 조용했는데 나는 봉투를 움켜쥐고 그가 머물고 있다는 고시원을 찾아갔죠. 좁은 골목을 지나며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는데 그 그림자가 낯설어 보였죠. 이제 와서 돈으로 뭘 사려는 거예요? 내 물음은 조용했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고 변명을 하려다 멈췄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가 봉투를 그의 가슴에 던졌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는 그것을 줍지 않았죠. 돈이 봉투 밖으로 흘러나왔고 바닥에 흩어졌는데 그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숙였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는데 나는 돌아섰죠. 며칠이 지나자 그는 더 자주 나타났고 아침마다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을 흔들었죠. 출근하려고 문을 열면 그가 서 있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서 있었는데 마치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치 우리가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끈질기게 나타났는데 나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한겨울 눈 오는 날에도 그는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온몸이 눈으로 뒤덮였는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죠. 어깨에 쌓인 눈이 두껍게 쌓였고 머리카락도 새하얗게 변했는데 그 모습이 눈사람 같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나는 커튼을 내렸고 딸아이에게 그냥 지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딸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죠. 그가 딸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딸아이는 멈추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는 그게 고마웠죠. 딸아, 잠깐만. 그의 목소리가 애절했지만 딸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빨리 걸었는데 그 뒷모습이 단호해 보였죠. 딸아이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주먹도 꽉 쥐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안하면서도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그는 계속 왔고 과일을 사오고 떡을 사왔는데 나는 문을 열지 않았죠.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이 쌓여갔고 하루가 지나면 상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죠. 과일이 썩어가는 냄새가 났고 떡에는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래도 그는 계속 가져왔죠.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고 냄새가 심해졌는데 이웃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죠. 사과가 무르익어 흘러내렸고 바나나는 검게 변했는데 그 모습이 끔찍했지만 나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고 저 남자가 남편이냐고 물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저 사람이 자꾸 와서 서 있던데 뭐예요? 할머니의 물음에 나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죠. 남편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 말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는 것 같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는데 나는 한숨을 쉬었죠. 할머니가 돌아서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분명 좋은 말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우리 가족이라 믿었는데 나는 설명하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 남자가 남편이라던데 왜 집에 안 들어가냐는 말들이 들려왔는데 나는 모른 척했죠.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고 채소 가게에 가면 수군거렸는데 그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나는 당당하게 걸었죠.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걸었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는데 떳떳했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었죠. 그는 장날마다 동네를 돌며 인사했고 딸이 공부를 잘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날 나는 손이 떨렸죠.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말했는데 아니, 남편분이 딸 자랑을 하던데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냥 웃고만 있었죠. 딸이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직장도 좋은데 다닌다던데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는데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그래도 웃으며 인사하고 자리를 떴죠.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괜찮냐고 물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죠. 회사 앞에서도 그가 나타났다며 딸아이가 말했는데 나는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 회사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분이 누구냐고. 딸아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나는 미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딸아이가 말했고 부장님이 불러서 물어봤다는데 누가 매일 오냐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며 한숨을 쉬었죠. 뭐라고 대답했어? 내가 물었고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며 딸아이가 말했고 매일 오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었다는데 나는 딸아이가 너무 미안했죠. 밥상을 차리며 조용히 물었고 그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딸아이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죠. 수저를 드는 손이 떨렸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억지로 먹었죠. 국그릇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고 반찬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는데 식욕이 없었죠.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 않았고 모래를 씹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삼켰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고 결혼식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봤는데 그때는 웃고 있었죠. 흰 양복을 입은 그는 행복해 보였고 나도 웃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내 모습이 너무나 순진해 보였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는데 한숨이 나왔죠. 사진 속 내 얼굴이 너무 밝았고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평생 함께하자던 그날을 기억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는데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나는 한참을 사진을 보고 있었죠.
우리 백년해로 하자. 그가 신혼여행에서 했던 말도, 평생 지켜줄게. 프러포즈할 때 했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는데 나는 왜 믿었을까 생각했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말도 거짓이었고 너 하나면 돼. 그 말도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사진을 다시 넣었고 서랍을 닫으며 이제 그만 기억하자고 속으로 다짐했는데 눈물이 흘렀죠.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했죠.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고 마지막으로 그때를 기억하려 했는데 이제 정말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서랍을 닫으며 열쇠로 잠갔고 그 열쇠를 깊숙이 숨겼는데 다시는 열지 않을 것 같았죠. 며칠 후 그가 또 찾아왔고 이번엔 편지를 가져왔는데 나는 받지 않았죠. 이거 좀 읽어봐. 내 진심이야. 그가 간곡하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고 문을 닫으려 했는데 그가 발로 문을 막았죠. 제발 한 번만 읽어줘. 그가 애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편지를 밀어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왔고 편지를 밀어 넣으려 했는데 나는 그 손을 밀쳐냈고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내 대답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는 편지를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나는 그 편지를 태워버렸죠. 편지를 집어들었고 뜯어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편지가 타올랐죠.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글씨가 불타 사라졌는데 딸아이가 옆에서 지켜봤죠. 편지의 모서리부터 불이 붙었고 종이가 오그라들며 재가 됐는데 나는 그것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재가 된 편지가 싱크대로 떨어졌고 물에 씻겨 내려갔는데 그렇게 그의 말도 사라졌죠. 잘하셨어요, 엄마. 딸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참았죠. 혹시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고 그냥 태워버리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 안에 어떤 변명이 적혀 있을지, 어떤 사과가 쓰여 있을지 상상이 갔지만 알 필요 없었죠. 그는 여전히 왔고 여전히 웃었는데 여전히 우리를 가족이라 불렀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딸이 우리 마누라가 그런 말들을 했다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었죠.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말했고 남편분이 자랑이 대단하던데요.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쓴웃음이었죠.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고 딸이 효녀라며 엄마 생각이 깊다며 그렇게 칭찬하던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가 앨범을 들고 왔고 결혼식 사진을 보자고 했는데 나는 숨이 막혔죠. 우리 추억 좀 보자. 그때는 좋았잖아.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고 손이 떨렸는데 그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죠.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는데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그냥 참았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천천히 내쉬었는데 그래도 화는 가라앉지 않았죠. 내가 그 앨범은 이미 버렸다고 말했고 그는 자기는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죠. 나는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어. 그의 말에 나는 비웃었고 추억만 소중히 하고 현실의 가족은 버렸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삼켜버렸고
그냥 고개를 저었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입술을 깨물며 참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는데 온몸이 떨렸죠. 나는 문을 닫았고 그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는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이 점점 작아졌죠.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귀를 막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울렸죠. 쿵쿵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이웃들이 쳐다볼까 걱정됐는데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죠. 문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손잡이가 덜컹거렸는데 나는 문을 꽉 잡고 버텼죠. 딸아이가 내 손을 잡았고 울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죠. 딸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고 딸아이가 휴지를 건넸는데 나는 그것으로 얼굴을 가렸죠. 온몸이 떨렸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는데 딸아이가 나를 부축했고 소파까지 데려가 앉혔죠. 밤이 되자 나는 혼자 울었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는데 20해 전 그날이 떠올랐죠. 그가 문을 나서던 그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했고 그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했는데 왜 그때 붙잡지 않았는지 후회했죠. 붙잡았다면 달라졌을까? 생각해봤지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후회는 남았죠. 만약 그날 아침 조금 더 다정하게 대했다면, 만약 그날 아침밥을 더 맛있게 해줬다면 달라졌을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만약 내가 더 예뻤다면, 만약 내가 더 상냥했다면 그래도 떠났을까 생각했는데 답은 나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온 그는 내가 기억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낯선 남자였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했죠. 추억 속의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죠. 사랑했던 그 사람은 사라졌고 탐욕스러운 이 남자만 남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인정해야 했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현실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그는 더 집요해졌고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섰는데 오늘은 꼭 얘기 좀 하자고 말했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죠. 비가 오는 날에도 왔고 눈이 오는 날에도 왔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죠. 커튼 틈으로 내다봤고 그가 비에 젖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도 흠뻑 젖어 있었는데 그래도 서 있었죠.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왜 남편을 안 들여보내냐고 물었는데 나는 웃으며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매일 저렇게 서 있는데. 이웃의 물음에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상한 집이네. 뭔가 사연이 있나 봐.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사실은 신경이 쓰였죠. 귀를 막고 빨리 걸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는데 밖에 소리가 여전히 들렸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는 더 당당해졌는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소연하고 다녔고,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처럼 봤는데 그게 견디기 힘들었죠.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딸도 아빠를 거부해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는데 나는 분노가 치밀었죠. 슈퍼 아주머니가 전해준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값을 치렀는데 손이 떨렸죠. 딸아이가 화를 냈고 왜 저러냐고 물었는데 나는 한숨을 쉬며 엄마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엄마, 우리 이사 갈까요? 딸아이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고, 이 집은 우리가 피땀 흘려 산 집인데 왜 우리가 떠나야 하냐고 말했죠. 이 집은 내가 10년을 모아서 산 거야. 내가 말했고,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딸아이가 물었죠.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고 그저 서로를 바라봤는데 무력감이 밀려왔죠. 어느 날 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고 좀 봐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내 얼굴이 굳었죠. 문틈으로 봉투를 밀어넣으며 급한 거니까 꼭 봐줘.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두껍고 무거웠죠. 봉투를 흔들어 봤고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열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죠. 내 무릎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는 머뭇거리며 집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그 말에 나는 눈을 떴죠. 집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얼렸고 나는 서류를 받지 않았는데 집은 내 명의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알아. 그냥 확인 좀 하자는 거야. 그가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고 나는 경계심이 들었는데 서류를 받지 않았죠.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고 눈빛이 흔들렸는데 분명 뭔가 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수상했고 손도 떨리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고 서류를 보지도 않았는데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죠.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그가 짜증을 냈고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나는 더욱 의심스러웠죠. 짜증을 낸다는 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뜻이었고 나는 더욱 경계했는데 서류를 돌려주려 했죠.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는데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죠. 그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갔고 나는 그 봉투를 바라봤는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고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열어보기로 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안에서 서류가 나왔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죠. 첫 장을 받고 두 번째 장을 받는데 세 번째 장에서 숨이 멈췄죠. 밤이 되자 딸아이와 함께 봉투를 열었고 서류를 하나씩 펼쳤는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진명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었고 나는 손이 떨렸는데 이게 뭐냐고 딸아이가 물었죠. 진명의 이전 동의서야. 내가 말했고 딸아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딸아이가 소리쳤죠. 내 목소리가 떨렸고 딸아이는 서류를 구겼는데 그럴 순 없다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서류를 들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동시에 허탈했죠.
20회를 버렸던 사람이 집 때문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고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는데 딸아이가 나를 부축했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내용이었고 그것도 절반이 아니라 일부만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였죠. 나는 그날 밤 모든 서류를 찾았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와 통장을 꺼냈는데 20회의 증거들을 모았죠. 서류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점검했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었죠.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소유자란에 내 이름이 또렷했고 그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딸아이도 함께 확인했죠. 주소도 맞고 면적도 맞고 소유권 이전 날짜도 맞았는데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딸아이가 옆에서 도왔고 엄마가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나는 눈물이 났죠. 엄마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딸아이의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한참을 울었는데 딸아이가 나를 안아줬죠. 딸아이의 품에서 울며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고 멈출 수가 없었는데 딸아이는 그냥 나를 안아주기만 했죠. 등을 토닥여주는 딸아이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나를 진정시켰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을 멈췄죠.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류를 정리했고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모든 증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계약서 날짜를 보니 그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고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줬죠. 그가 계획적으로 떠난 게 분명했고 그 전에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준 것도 어쩌면 마지막 양심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죠. 아니면 나중에 돌아와서 절반을 달라고 할 속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딸아이가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죠. 딸아이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엄마 내일 구청 가봐요. 딸아이의 말에 나는 그러자고 대답했고 모든 것을 확실히 해두기로 했는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죠. 명의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변호사도 만나보기로 했는데 딸아이가 알아보겠다고 했죠. 딸아이가 핸드폰으로 검색하며 법률 상담소 전화번호를 찾았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겠다며 메모해 두었는데 나는 고마웠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고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나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나는 다짐했고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새겼는데 딸아이가 내 어깨를 두드려줬죠. 엄마, 우리가 이길 거예요. 딸아이의 말에 나는 힘을 얻었고 그래 우리는 이긴다고 속으로 되뇌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죠. 거울을 보며 옷을 정돈했고 머리를 빗었는데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립스틱을 바르고 재킷을 입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결국 일이 터졌고 그가 구청에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을 세대주라 주장했다고 했죠. 동네 반장님이 전화를 걸어왔고 그 사람이 세대 분리 신청을 했다며 확인 좀 하라고 했는데 나는 손에 든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물었고 반장님은 한숨을 쉬며 아침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는데 서류를 들고 왔다며 말했죠.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와달라고 말했죠.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고 무릎에 힘이 풀렸는데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제 정말 시작됐구나 생각했죠. 손이 떨려서 물을 따르려다 컵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물이 쏟아졌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딸아이가 퇴근하고 달려왔고 괜찮냐고 물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지 않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딸아이의 얼굴도 창백했고 회사에서 뛰어온 듯 숨이 가빴는데 그래도 나를 먼저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엄마 우리한테 다 증거가 있잖아요. 딸아이가 말했지만 나는 불안했고 만약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이 계속 떨렸죠. 다음 날 우리는 구청으로 갔고 담당자를 만났는데 집은 내 명의라고 서류를 내밀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든 서류가 땀에 젖었고 딸아이가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죠. 번호표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는데 시계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죠.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했고 문제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안도하며 딸아이의 손을 잡았죠. 소유권은 확실히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고 딸아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래도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죠. 그 사람이 세대주 변경을 신청했다는데요. 내가 물었고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소유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은행을 찾아갔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방문을 요청했는데 나는 무슨 일인지 물었죠. 은행 직원의 말에 나는 분노했고 그럴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딸아이가 내 어깨를 감쌌죠. 배우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직원의 말에 나는 배우자가 아니라고 20해 전에 버린 사람이라고 소리쳤는데 딸아이가 나를 진정시켰죠. 직원은 난처한 듯 말했고 그래도 법적으론 배우자라며 이혼 서류가 없다는데 나는 할 말을 잃었죠. 이혼은 안 했어도 버린 건 맞잖아요. 내가 말했지만 직원은 법적인 문제라며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했는데 나는 전화를 끊으며 울었죠. 그는 친척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집은 원래 자기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친척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먼저 작은아버지가 전화했고 형님이 그러는데 집이 원래 공동명의였냐고 물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10년 모아서 산 집이에요. 내가 말했고 작은아버지는 침묵했는데 형님 말이 좀 다른데? 그렇게 중얼거렸죠. 고모가 남편 말이 맞냐고 물었고 나는 차갑게 대답했는데 내가 다 샀다고 통장 사본을 보냈죠.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냈고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다 보냈는데 그 속에는 내 피와 땀이 배어 있었죠.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조금씩 모은 흔적이 선명했고 분유값 기저귀값 빼고 남은 돈을 모두 저축한 기록이 또렷했는데 그것이 증거였죠. 친척들은 침묵했고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나는 혼자 앉아 울었죠.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20해 동안 혼자 버텼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평온해 보였고
저녁을 먹는 가족들이 보였는데 우리만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았죠. 저녁 식탁마다 불이 켜지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우리 집만 어둡고 조용했죠. 딸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고 내가 울었냐고 물었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딸아이는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딸아이가 말했고 제가 할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는데 뭘 한다는 거냐고 물었죠. 딸아이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서 똑똑히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손을 저었죠. 넌 아직 어려. 내가 말했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어른이라고 25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눈물이 났죠. 딸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나는 놀라서 손을 저었지만 딸아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죠. 엄마는 충분히 했어요. 딸아이가 말했고 이제는 자기 차례라고 했는데 나는 딸아이를 말릴 수 없었죠. 딸아이의 얼굴이 단단해 보였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죠. 다음 날 딸아이는 그를 만났고 나는 집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죠. 시계를 보며 초침을 세었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딸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죠.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참고 기다렸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었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날 것 같았죠. 2시간 후 딸아이가 돌아왔고 얼굴이 창백했는데 먼저 나를 안심시켰죠. 엄마 괜찮아요. 딸아이가 말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나는 딸아이를 안았는데 딸아이도 나를 꽉 안아줬죠. 딸아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는데 많이 긴장했나 보다 생각했죠. 내가 무슨 일 있었냐고 다급히 물었고 딸아이는 천천히 말했는데 아버지한테 서류 다 보여줬다고. 그 말에 나는 숨을 참았죠. 딸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고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형광펜으로 내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죠. 엄마 명의라고 확실히 보여줬어요. 딸아이가 말했고 통장 사본도 보여줬다며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다 보여줬다는데 나는 가슴이 뭉클했죠. 집은 엄마 거라고 증명했고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는데 나는 눈물이 났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딸아이를 다시 안았는데 우리 딸이 너무 대견했죠.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했다는데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뭐라고 하던지 내가 물었고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는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죠. 고개를 들지도 못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말했고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동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손이 떨리고 있더라는 말에 나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그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혼자였는데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나는 문을 열었죠. 마지막이라 생각했고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느꼈는데 딸아이도 함께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죠. 내가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는데
신발을 벗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바라봤죠.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고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는데 공기가 무거웠죠. 그가 미안하다고 말했고 나는 웃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에 내 목소리가 떨렸죠. 미안하다는 말로 20해가 지워져요. 내가 물었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손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손을 보며 나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느꼈죠. 그의 변명이 시작됐고 자기도 살아야 했다고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우린 죽지 않고 살았다고. 당신 없이도요.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죠. 사업이 망했어. 그가 말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어.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았죠. 그럼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내가 말했고 뱃속에 애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딸아이가 내 손을 잡았죠. 집은 정말 포기하겠다고 그가 말했고 나는 냉소를 지었는데 포기가 아니라 애초에 당신 거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말했고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말에 그는 얼굴을 붉혔는데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마에 핏대가 섰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는데 그래도 소리는 지르지 않았죠. 그는 손을 떨었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물었는데 나는 일어서며 당신 힘으로 사라고 우리 것으로 말고요. 차갑게 대답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물었고 그렇게 또 사세요.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고 뭔가 말하려다 멈췄는데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는 무너진 어깨로 일어났고 정말 미안하다고 또다시 말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죠. 현관까지 따라 나갔고 그가 신발을 신는 모습을 봤는데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는 더 휘어진 것 같았죠. 신발끈을 묶는 손이 떨렸고 한참을 애를 먹더니 겨우 묶었는데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 말로 20해가 지워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봤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했는데 그도 그걸 아는 것 같았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내가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가 문을 나섰고 나는 그 뒷모습을 봤는데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깨가 넓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는데 지금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들렸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을 닫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고 그저 내 삶을 흔들고 간 낯선 사람이었는데 나는 문을 닫았죠.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딸아이가 나를 부축했죠. 딸아이가 안아줬고 잘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오랫동안 딸아이 품에서 울었죠.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고 20해의 한이 터져 나왔는데 딸아이는 그냥 나를 안아주었죠. 등을 토닥이는 딸아이의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나를 진정시켰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을 멈췄죠. 며칠 후 그가 친척을 데리고 왔고 집 절반이라도 자기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나는 웃었죠. 큰아버지를 데리고 왔고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중재할 것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법적으로 배우자 아니냐? 큰아버지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법적으로는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당신이 키운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말했고 친척은 고개를 숙였는데 그는 할 말을 잃었죠. 밥 한 끼 먹인 적 있어요. 내가 물었고 옷 한 벌 사준 적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친척이 말리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죠. 생일 한 번 챙긴 적 있어요. 내가 계속 물었고 아플 때 병원 한 번 데려간 적 있어요. 소리가 커졌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죠. 딸아이가 20해 동안 단 한 푼도 보낸 적 없다고 말했고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사정이 있었다고 자기도 어려웠다고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죠. 사정이 있었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딸아이가 말했고 생사도 모르게 버려놓고. 목소리가 떨렸는데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았죠.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딸아이가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죠. 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몰랐을 것 같냐고 말했고 우린 그보다 더 어려웠다고 혼자 버티면서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딸아이가 내 손을 잡았죠. 엄마는 손이 이렇게 됐어요. 딸아이가 내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고 굽은 손가락을 보여줬는데 친척이 고개를 돌렸죠. 기계에 닫혀서 굽은 손가락과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등을 보여주며 딸아이는 말했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 물었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죠. 친척이 그를 데리고 나갔고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는데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계단참에서 큰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나는 문을 닫았죠.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별이 빛나고 있었죠. 밤하늘이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저 별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 생각했죠. 딸아이가 차를 끓여줬고 마시라고 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죠. 엄마 많이 힘드시죠? 딸아이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래도 이제 끝날 것 같아. 그렇게 대답했죠. 이제 끝났다고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응 끝났어 작게 대답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고 정말 끝난 걸까 의심했는데 차를 마시며 진정하려 했죠. 며칠 후 그가 편지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적혀 있었는데 나는 편지를 접었죠. 만나야 할까 딸아이에게 물었고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는데 만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망설였죠. 마지막이라고 했어. 내가 말했고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는데 또 마지막이래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났죠. 그래도 마지막이라며 내가 말했고 딸아이는 한숨을 쉬었는데 그럼 자기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죠. 혼자는 안 돼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함께 가기로 했죠.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고 그는 이미 와 있었는데 낡은 코트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죠.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일어섰는데 인사를 하려다 멈췄죠.
와줘서 고맙다고 그가 말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내 옆에 앉았죠. 자리에 앉으며, 나는 그를 똑바로 봤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정말 미안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미 늦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말했고, 그 말이 뭘 바꾸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는데, 그는 고개를 숙였죠. 집 욕심 버렸다고 그가 말했고, 그냥 딸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죠.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딸아이가 말했고, 이제 그만 보세요.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고, 딸아이도 고개를 저었는데, 그 말이 공기를 갈랐죠. 20해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물었고, 딸이 아플 때 어디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죠. 자기도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그가 말했고, 나는 냉소를 지었는데, 딸아이가 차갑게 말했죠. 후회는 혼자 하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지 말고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나는 일어섰는데, 이제 정말 그만 만나자고. 내 목소리는 평온했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말했고,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딸아이가 함께 일어섰고, 우리는 그곳을 나섰는데, 그의 흐느낌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한 발 한 발 걸었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걸으며 딸아이가 잘했다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응, 잘한 거 맞지? 작게 대답했죠. 엄마 손 떨려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도 떨린다고 대답했는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죠. 그날 밤 나는 오래 울었고, 딸아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이제 정말 끝이지? 내가 물었고,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네, 이제 끝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죠. 며칠 후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고, 봉투 안에는 짧은 글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 한 줄이 전부였죠. 나는 편지를 접었고, 서랍에 넣었는데, 늦었다고 작게 중얼거렸죠. 정말 늦었어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20회나 늦었죠. 그렇게 대답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는데, 그 소리가 위로처럼 들렸죠. 딸아이가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도 딸아이를 안았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응, 괜찮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죠. 밤이 깊어가고, 비는 계속 내렸는데, 우리는 서로를 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가 떠난 뒤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는데, 나는 작은 화분을 사와 창가에 놓았죠. 이제는 새로 심자.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고, 딸아이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죠. 화분에 흙을 담으며, 나는 생각했는데, 이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화분 위로 빛이 쏟아졌는데, 나는 조용히 물을 주고 있었죠. 물이 흙을 적시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평온했는데, 마음도 함께 적셔지는 것 같았죠. 나는 서랍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고, 그의 필체로 쓰인 짧은 문장을 봤는데,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그 한 줄이 바람에 흔들렸죠.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는데 그 글씨가 떨리고 있었고 급하게 쓴 흔적이 보였죠. 미안하단 말은 쉬워도 그 말을 증명하는 삶은 어렵지. 내 말은 잔잔했고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말이 내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죠. 편지를 다시 접으며 나는 생각했고 미안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깨달았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고 누군가는 떠나야 후회하고 누군가는 버텨야 사랑을 배운다는 걸 깨달았는데 나는 버텼고 딸아이는 그걸 보고 자랐죠. 딸아이가 내 옆에 섰고 함께 창밖을 바라봤는데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죠. 가르친 게 아니라 그저 살았을 뿐인데 딸아이는 그걸 배웠고 강하게 자라줬는데 고마웠죠. 어느 날 동네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죠.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고 시골로 내려갔다는데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죠. 그저 바람이 한 사람을 데려갔고 그 바람이 우리 곁을 지나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서 있었죠.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이 지나가도 여전히 서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죠. 나는 예전보다 자주 웃었고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작은 노래였지만 기분이 좋았고 딸아이도 따라 부르곤 했는데 그 시간이 행복했죠. 딸아이와 손을 잡고 걸었고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는데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딸아이가 물었고 나는 웃으며 우리 둘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대답했죠. 시장 구경을 하며 이것저것 살펴봤고 과일도 고르고 채소도 골랐는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죠. 이거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딸아이가 딸기를 집어들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딸아이가 내 취향을 기억해준다는 게 감사했죠. 이제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고 다만 기억할 뿐이었는데 사람이 떠날 수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것도 배웠고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딸아이가 그걸 온몸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으며 나는 생각했고 이 작은 손이 나를 지탱해 줬다는 걸 새삼 느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가끔 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그저 흐릿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나는 그것마저 잊어가고 있었죠. 사진 속 그의 얼굴도 이제는 낯설어 보였고 정말 저 사람을 사랑했었나 의아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봄이 왔고 내 화분에서 작은 싹이 돋았는데 엄마 봐요, 새로 나왔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고 나는 그 싹을 보며 생각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다시 자라고 있다고 느꼈죠. 초록빛 싹이 흙을 뚫고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이 경이로웠고 생명의 힘이 느껴졌는데 우리도 저렇게 강하다고 생각했죠.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우리는 회복하고 있었고 나는 공장을 그만뒀는데 작은 가게를 열었죠. 동네 작은 구석에 반찬 가게를 냈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는데 소소한 행복이었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행복했고 딸아이가 퇴근 후 가게에 들렀는데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그 말이 밝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아주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고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힘이 됐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저녁을 준비했고 그 시간이 평온했는데 이제 내 안의 상처는 딸아이의 미소로 덮여 있었죠. 함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대화를 나누며 웃었는데 이런 게 일상의 기쁨이었죠. 그 상처는 더 이상 아물지 않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매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손가락의 통증도 줄어들었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됐는데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 편해지는 것 같았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멀리 데려갔고 나는 속삭였는데 이제 정말 괜찮아요. 딸아이는 내 손을 잡았고 응, 우리 괜찮아요. 그 눈빛이 따뜻했는데 나는 그 온기를 느꼈죠. 두 손을 꽉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웃었는데 그 웃음이 진심이었죠. 저녁 무렵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고 석양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는데 내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죠. 노을이 아름다웠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이 새삼 감동적이었죠. 행복하냐고 딸아이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딸아이는 어떠냐고 내가 되물었죠. 나도 행복하다고 딸아이가 대답했고 그 말이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믿었죠. 정말요? 내가 다시 물었고 딸아이는 웃으며 정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미소가 환했죠.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를 꺼냈는데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죠. 일기장을 펼치며 지난 페이지들을 넘겼고 고통으로 가득했던 글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쓸 차례였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신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그 글씨가 단단했습니다. 펜을 놓으며 나는 미소 지었고 이 문장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죠. 잠들기 전 딸아이의 방을 지나쳤고 딸아이가 화분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방문 틈으로 보이는 딸아이의 뒷모습이 평온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했죠.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많았고 상처보다 희망이 더 컸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뒤돌아볼 필요 없었고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됐는데 딸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가끔 그가 어디선가 후회하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선의 복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고 그의 삶은 그의 것이었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나는 말했고 그 사람도 불쌍했을 거야. 그 말에 딸아이가 놀랐는데 왜냐고 물었죠.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으니까. 내 말은 조용했고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래도 엄마는 아잖아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웃으며 너 때문에 알게 됐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가르쳐준 거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우리는 함께 웃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는데 그 시작은 우리만의 것이었죠. 아침이 밝아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죠.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고 나는 창을 열었는데 시원한 공기가 방 안을 채웠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딸아이는 여전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고 그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는데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죠. 딸아이의 어깨가 넓어 보였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였죠. 커피를 내리며 나는 생각했고 오늘은 무얼 하며 보낼까 기대가 됐는데 평범한 일상이 감사했죠. 딸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고 엄마, 저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그 말에 나는 웃었는데 함께 저녁 먹자고 대답했죠. 뭐 해드릴까요? 내가 물었고 딸아이는 생각하더니 엄마 된장찌개 그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며 나는 흥얼거렸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는데 행복했으니까요.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고 나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날씨가 좋아서요. 그렇게 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죠.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그 모습을 바라봤고 평화로웠는데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살랑거렸는데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저녁이 되어 딸아이가 돌아왔고 함께 밥상을 차렸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엄마, 냄새 좋다.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웃으며 빨리 앉으라고 했는데 밥을 떠주며 행복했죠. 함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는데 소소한 이야기들이 즐거웠죠. 엄마, 저 오늘 승진 제의 받았어요. 딸아이가 말했고 나는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는데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우리 딸 대단하다. 내가 말했고 딸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엄마 덕분이에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설거지를 하며 나는 혼잣말을 했고 우리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딸아이가 뒤에서 안아줬죠. 엄마 사랑해요. 딸아이의 말에 나는 울컥했고 나도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는데 목이 메었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TV를 켰는데 특별히 보고 싶은 건 없었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죠. 딸아이가 옆에 앉으며 내 어깨에 기댔고 나도 딸아이를 안았는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딸아이가 불렀고 나는 응하고 대답했는데 행복하시죠? 딸아이가 물었죠. 너무 행복해. 내가 대답했고 딸아이는 미소 지었는데 저도요. 그렇게 말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저 별들도 우릴 보고 있을까요? 딸아이가 물었고 나는 웃으며 그럴 거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앉아 오늘을 정리했는데 감사한 하루였죠.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고 딸아이의 승진 소식과 함께 먹은 저녁 그리고 행복했다는 말을 적었는데
펜을 놓으며 미소 지었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며 나는 생각했고,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기대가 됐는데,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죠.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이겼다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되뇌었는데, 평온이 찾아왔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될 거고, 그 삶 속에는 이제 그의 그림자가 없는데, 오직 우리 둘만의 빛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이 올 것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인데,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죠.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내려도,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그 이상 바랄 게 없었죠. 화분의 싹은 자라날 것이고, 우리도 함께 자라날 것이며, 상처는 완전히 아물 것인데,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할 거였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시작은 밝고 따뜻할 거였죠.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미소가 선명했는데, 내일 아침에도 그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고요한 밤이 우리를 감쌌고,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는데, 꿈속에서도 우리는 웃고 있었고, 행복했습니다.